예. 자, 서울로 간 호수아비 준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2층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 먼저 말하자면 여기 다람쥐 나라 여기에서 다람쥐 나라가 다람쥐들이 막 여우들이었나? 여우들이 막 여우들한테 막 복종당하면서 막 사는 장면이 매우 인상 깊었어. 다음 본승이 말이지. 할아버지가 휴전선 넘으려고 막 병이 걸렸는데도 막 휴전선 넘으려고 기어서 가는 게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밟아보겠다라는 약간 목적 의식이 정말 빛났던 것 같아. 그럼 다음 제야 말이지. 나는 서울 간 허수아비에서 그 허수아비가 따뜻하게 타는 게 사실 인상 깊었어. 이유까지 이유가 아니라 예림이 질문을 못 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말해줄 수 있어? 이 책에 나오는 인상 깊은 이야기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예림이 말이죠. 나는 사랑의 빛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개똥벌레가 귀뚜라미의 엄마를 위해서 자기의 눈을 빼가고 빛을 얻었잖아. 그리고서 나중에 다시 눈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이웃 간의 그런 게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본승이. 네. 만약 너희가 개똥벌레였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 나는 살고 어머님은 메뚜기인가? 메뚜기의 어머님은 계속 아프시던가 아니면은 내가 눈을 없애고 병을 빛을 주는 건데 너희라면 어땠을 것 같아? 준호부터. 나는 이거 굴르기가 좀 이건 굴르기가 조금 그래갖고 못할 것 같아. 재현은? 나는 내가 개똥벌레라면 좀 눈을 포기하고 그런 거 좀 힘들 것 같아. 예림이는? 나였더라도 내가 개똥벌레였으면 그렇게 해주진 않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살기에도 되게 막 다른 벌레들이 자기를 피하기도 하고 살기도 힘든 상황인데 눈까지 없어지면 더 살기 어려워지고 굳이 그렇게 남을 위해서 도와야 하나 그런 생각이야. 너희가 만약에 너희 주변에 개똥벌레 같은 어머님을 위해 희생하는 친구가 있으면 너희는 어떨 것 같아? 재야부터. 난 좀 고마워서 좀 더 잘할 것 같아, 친구한테. 예림이는? 나도 고맙다고 느끼고 되게 대단하다고 느껴서 나중에도 좀 베풀어 줄 것 같은데. 준호는? 질문을 한번 다시 말해주세요. 개똥벌레처럼
그 뭐지? 나의 어머님께 빛을 주려고 어머님을 살리려고 내 눈을 희생하는 친구가 주변에 있으면 너희라면 어땠을 것 같아? 그 친구한테 그만큼 베풀고 감사를 표할 것 같아요. 성현이는? 뭐, 평생 동안 고마워하면서 살고, 또 받은 만큼 최대한 다시 베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아.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지금 본승이가 제기했던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잠깐 조금 더 얘기해보고 나서 다음 또 사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랑의 빛이라는 작품인데 개똥벌레가 그러한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자기의 눈을 내줄 친구가 예, 없으니까. 응? 뭐라고? 친구가 없으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응. 날 희생해서라도 내 눈을 희생해서라도 친구를 갖고 싶다 뭐 그런 거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결국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 자기 눈을 내준 거야? 그러면 자기 어떤 건 욕심인 거야? 자기 욕심이라고 표현하니 뭐하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 친구를 얻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주고받기다. 나쁘게 얘기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약간 어차피 약간 실패한 인생 그냥 마음 편히 살고 남에게 그냥 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주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차피 실패한 인생 이어서 남에게 내줄 건 내주겠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 재하가 보기엔 어때? 왜 그런 저는 내용? 그러니까 눈을 포기한 이유는 그냥 뭔가 자기가 무시당하는데 살짝 처음으로 이해해준 친구라서. 그동안 자기가 무시만 당했었는데 자기를 처음으로 이해해준 어떤 그런 친구라서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이다. 성현이가 보기에는? 네, 저도 저랑 비슷하게 뭔가 다른 애들과는 달리 처음으로 본인을 약간 이해해줘 그런 친구라서 자기가 그거에 대한 뭔가 부담으로 이렇게 풀어준 게 아닐까. 준호는? 설명을 다시 해줄 수 있을까요? 준호야. 네. 응? 설명을 다시 해줄 수 있을까요? 왜 설명을 다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들려왔던 거. 왜 잘 안 들리는 거야? 오디오 상태가 안 좋은 거야? 그런 거 같은데요. 어? 저 계속 끊겨갖고. 그래? 왜 자꾸 준호는 선생님이 궁금한 건 그거야. 왜 준호는 자꾸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왜 자꾸 준호한테만 다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지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빈도수가 준호가 잦으니까 뭐 오디오 상태 문제라면 뭐 기술적인 문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준호가 혹시 집중하지 않아서 그런다라면 그거 민폐야. 선생님 뭐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서 그렇지만 자 지금 선생님이 물었던 질문들은 개똥벌레가 왜 눈을 내줄 결심을 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인데 책 38쪽 보겠습니다. 자, 38쪽 준호 읽겠습니다. 둘째 줄부터. 돼요? 둘째 줄부터. 어두운 별길을 38쪽 맞아? 38쪽. 그래. 선생님하고 책이 다른가? 책 어떤 책이야, 준호야? 책인데요. 그렇구나. 책이 다르구나. 미안해. 그래. 선생님이 갖고 있는 책하고 좀 달라서 선생님이 그럼 읽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나를 더럽다고 무시했는데 나는 그들에게 날개값과 목소리값을 하라 했는데 나는 내가 멸시당할 때 나만은 꼭 사랑을 베풀리라 생각했는데 좋다. 가난하고 불결하지만 마음만은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자. 좋은 날개를 가진 호랑나비보다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꾀꼬리보다도 개똥벌레는 온몸을 바쳐서 좋은 일을 하기로 다시 결심했습니다.
이젠 번개 아저씨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몸을 바치기까지 하겠다고 결심한 개똥벌레에게는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 지금 쌤이 읽어준 거 들었어? 준호, 이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 개똥벌레가 눈을 내주기로 한 까닭은 뭘까? 어, 자,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응? 자신을 희생해서 그 남의 그 병을 고쳐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결심한 이유가 뭐냐고, 준호야. 지금 쌤이 읽어준 부분들을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성현이. 이제 자기는 전에 약간 그 친구가 되려고 했던 그런 애들 뭔가 자기를 거버 그래서 뭐 난리값이라 목소리값이라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정작 자신을 처음으로 이해해준 그런 친구한테 자신은 뭔가 뭘 못해주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본승이. 그 뭐지? 그 겉은 더러워도 속마음은 정말 그런 깨끗하고 남을 베풀 줄 안다. 약간 그런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생각을 그냥 얘기해도 되는 추리해서 또는 그냥 자기가 예상해서 이야기해도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에 기초해서 책의 바탕을 둬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똥벌레는 왜 눈을 받쳤을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책에 사실은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지. 그럼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그 단지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해야겠다는 거지. 그래서 물론 지금 쌤이 읽어준 부분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누구야? 귀뚜라미 집 사연이 너무 뭐한 거야? 마음 아픈 거야. 근데 귀뚜라미 집 사연이 너무 마음 아팠기 때문에라는 이유도 있는 거고, 또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귀뚜라미는 자기를 뭐하지 않았던 거야, 무시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또 아까 뭐 예림이가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나, 자기가 평상시에 쓸모없는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도 뭔가 쓸모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결정적으로는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말, 자신의 신념, 이런 거를 뭐 하고 싶었던 거야? 지키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본숭이가 뭐 먹을 거를 막 혼자서 막 먹으면서 재하가 조금만, 근데도 싫어, 너 나 혼자 먹을 거야 하고 막 본숭이가 먹으니까 예림이가 저 구두쇠 같은 놈, 난 저런 인간이 제일 싫어 막 이랬다는 얘기야. 근데 어느 날 예림이한테 먹을 게 생겼어. 예림이가 막 신나게 먹는데 옆에서 성현이가 나도 한 입만 이러고 있더란 얘기야. 그럴 때 예림이가 야, 내가 성현한테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문득 생각난 게 내가 본숭이를 욕했었는데 내가 이거를 혼자 먹으면 내가 본숭이랑 똑같은 놈이 되는구나. 내가 본숭이랑 똑같은 놈이 될 수는 없지. 난 본숭이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지. 난 착하다는 걸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예림이가 한 덩이를 뜯어서 성현이에게 나눠주더란 얘기야. 왜? 예림아 흐뭇해? 네, 어제 제가 다 뺏어 먹었어요. 자, 그런 그 부분들처럼 요 부분들, 그러니까 나는 그들에게 날개값과 목소리값을 하라 했는데, 즉 그들에게 착하게 살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거에 화답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자, 귀뚜라미 이 개똥벌레 이런 논리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맞다고 생각해? 개똥벌레가 이런 생각에서 자기의 눈을 내주기로 결심했다 라고 한다면 이 개똥벌레의 이런 행동은 맞다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생각해도 개똥벌레 이런 상황이라면 눈을 내주는 선택을 하는 게 그게 그 자연스럽다고 생각해? 아니면 뭐 좀 이게 이 개똥벌레가 뭔가를 잘못 생각한 게 있다고 생각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그 자기의 신념 같은 걸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걸 지켜야겠다는 자존심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했다는 게 그냥 맞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럽다, 문제 없다. 또 다른 사람 혹시 이 개똥벌레가 이런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 자, 보겠습니다. 예림이가 아까 본숭이가 빵을 막 먹으면서 이걸 안 나눠주는 걸 보고서 본숭이를 비난했어. 근데 예림이는 건강한데 성현이가 콩팥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림이한테 야, 나 지금 콩팥이 다 망가졌어. 그 콩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예림이 너가 콩팥 이식 좀 해줘. 라고 하면 예림이가 그러면서 성현이가 야 너가 본숭이가 너 먹을 거 있으면서 안 나눠주는 걸 네가 비난했었잖아. 욕했었잖아. 그러니까 넌 뭘 나눠주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의 콩팥을 나한테 좀 나눠줘. 라고 하면 예림이는 콩팥을 나눠줄 거야? 그런 걸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뭐라고? 가치 그런 게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른 거야? 콩팥이랑 빵. 음, 콩팥은 그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꼭 필요한 장기 이런 건데 빵은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그냥 나눠줄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그렇지. 빵을 나누는 문제와 콩팥을 나누는 문제, 신체의 장기를 나누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다. 다른 차원일 수 있다는 거야. 자, 지금 쌤이 왜 갑자기 이 빵과 콩팥 얘기를 할까? 서울로 가는 허수아비 얘기하다 말고. 자, 쌤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 네. 소중한 것이랑 소중하지 않은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개똥벌레가 그 전에 다른 호랑나비라던가, 그 꾀꼬리라던가 이런 것들한테 얘기했을 때, 날개값을 하고 목소리 값을 하라고 얘기했던 거. 즉, 그거와 저기가 자신이 뭐 해주는 것과 눈을 줘가면서까지 자기 뜻을 지키려는 것들이 과연 같은 레벨이냐라는 얘기지.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는 얘기지, 선생님은.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지킨다는 거는 맞아. 근데 자기의 말을 지키는 것이 늘 똑같은 건가? 아니면 그 말을 지키는 것도 뭐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 뭘 내줘야 되냐에 따라서 그것들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예림아 선생님의 문제 제기가 이해가 돼? 그래서 예림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들이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본질은 같다 하더라도 이거 눈이라는 것과 친구가 되어주는 것과는 이게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문제 아닌가. 빵을 나눠주는 것과 콩팥을 떼어주는 것이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처럼 그렇다면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랑의 빛이라는 어떤 그러한 작품을 보면서 선생님은 혹시 여러분들 강아지똥이라는 작품 알아? 권정선 선생님의 강아지똥. 네. 권정선 선생님의 강아지똥이라는 작품과 요 사랑의 빛이라는 작품의 공통점이 뭘까? 강아지똥이 나와요. 쟤를 희생한다. 개똥벌레가 나와. 희생함. 강아지똥에 개똥벌레가 안 나오는데. 아, 그래요? 자, 강아지똥과 요 사랑의 빛의 공통점은 강아지똥도 더럽다고 무시당하지. 네. 무시당하는데 결국은 강아지똥이 마지막에 민들레를 위해서 자기가 걸음이 되어줘요. 민들레꽃을 활짝 피우는데 기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름다운 희생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사랑의 빛에 나오는 이 개똥벌레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은 예림이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많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자신의 존재가치,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이겼는데 내가 희생함으로써 내가 쓸모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기도 알아? 샬롯의 거미줄 동화책. 샬롯의 거미줄 들어봤는데. 몰라? 안 읽어봤어? 샬롯의 거미줄에 보면 돼지 윌보하고 거미 샬롯과의 그 우정을 다루고 있거든. 그래서 돼지 윌보가 그 크리스마스에 바베큐로 이렇게 잡혀먹이는 어떤 그런 운명에 있는데, 거미 샬롯이 그 돼지 윌보를 위해서 거미줄에다가 뭐 멋진 돼지, 뭐 위대한 돼지, 뭐 이런 식으로 써줘가지고 이 돼지가 막 무슨 신의 계시를 받은 거라고 인 것처럼 해갖고 사람들이 이제 이 돼지를 특별한 돼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안 잡아먹는 어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그 샬롯과 돼지 윌버의 그 우정을 그린 작품인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윌버는 샬롯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근데 샬롯은 윌버를 위해서 막 거미줄에 그 글씨를 쓰기 위해서 밤새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가. 너무 일방적이라서. 왜 샬롯은 윌버를 위해 도와주기만 하고 돼지 윌버는 샬롯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냐라는 부분인데, 그 샬롯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만나지 않았다라면 나는 그냥 뭐 벌레를 잡아먹는 거미에 불과했을 거다. 근데 내가 너를 만나서 너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 이런 멋진 일을 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멋진 일을 할 수 있도록 네가 나를 도와준 거다. 그래서 거지들이 한 푼 줍쇼 할 때 이런 말을 해. 적선합쇼라는 말이에요. 적선합쇼라는데 그 적선이라는 말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 적선하세요. 적선합쇼 뭐 이렇게 얘기해. 자, 이 적선. 이 뭔지 아는 사람? 적이 쌓을 적자야. 쌓는다. 선이 착한 일을 쌓다? 착한 일을 쌓으세요라는 뜻이야. 즉 거지가 준호에게 한 푼 줍쇼라고 하는 거는 그 한 푼 줍쇼 하면 착한 일 하세요. 착한 일 하세요 이런 뜻이야. 즉 준호가 거지를 돕는 일이 뭐라는 거야? 착한 일 하는 거라는 얘기. 그럼 거지가 입장에서 준호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너에게 뭐 할 기회를 준다는 거야? 착한 일 할 기회를 준다는 거야. 말 돼 안 돼? 말 안 돼? 말 되잖아. 착한 일 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 예림이가 아까 빵을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성현이가 그 빵을 확 뺏어. 그래서 성현이가 먹으면서 성현이가 뭐라고 그래? 예림아, 나한테 고마워해. 너 이거 먹고 살찌고 너 이거 먹고 당뇨병 걸리는 거 내가 너를 아끼고 위하니까 내가 너 살찌고 당뇨병 걸리는 걸 내가 볼 수가 없어. 내가 이 빵을 내가 먹고 차라리 내가 살찌고 그냥 내가 병 걸릴래. 뭐 또 예림이가 콜라 한 잔 마시려고 그러니까 또 성현이가 또 탁 채면서 뭐라고 그래? 야, 이 콜라 먹어서 너 있었고 나 이런 꼴을 볼 수가 없어. 차라리 내가 이가 썼겠어. 하고 성현이가 막 빵도 먹고 콜라도 막 벌컥벌컥 마시고 예림이가 어우 멋져. 성현 씨 역시 먹죠. 날 생각하는 건 성현이밖에 없어. 말 돼 안 돼? 돼요. 말 안 돼? 아주 극하게 돼요. 격하게 돼? 아주 극하게 돼요. 자, 그런 점에서 과연 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 하는데 남을 도와서 그 도움받은 사람이 고맙다고 하지만 사실은 도움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당신 덕분에 내가 뭐 해졌습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뭐 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얘기. 뭐 그래서 그 좋은 경우야. 우리 준호가 엄마 아빠 저를 길러주셔서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이제 준호가 어버이날에 이렇게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준호 아빠 엄마가 뭐라고 그러죠? 아니야 준호야, 네가 내 아들로 와서 내가 너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었고 내가 너를 키우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네가 오히려 태어나줘서 내가 고마워. 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관계들. 그래서 그런 그 관계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 면만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도 갖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이 귀뚜라미 어떤 그런 희생이 일방적으로 그 개똥벌레의 희생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똥벌레가 그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기의 그 뭐야 뜻을 지킬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자기가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또 개똥벌레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들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나쁜 거는 이렇게 되는 거지. 본숭이가 재하한테 뭐, 재하야, 너 배고프지? 여기 빵 먹어. 그랬더니 재하가 그걸 받아 먹으면서, 아이고, 착한 일 하려고 그러는구나? 아이고, 야, 너 나한테 고맙지?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아우 재수없어.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재하 얘기해. 아니, 아니야? 누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아까 누가 여러분들이 그럼 귀뚜라미라면 어떻게 될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 서로 감사한 어떤 그런 마음일 때 그 관계가 좋은 관계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누구예요? 한번 재야. 재하하고 그 다음에 예림이하고 성현이하고 그게 그렇게 순서가 됩니다. 해, 재하. 너희들은 여기에서 이 엄마 따오기의 슬픔을 보고 어떤 점을 생각했어? 권순이가 먼저 말해봐. 자, 재하가 지금 묻는 질문이 엄마 따오기 슬픔이라는 책 전체를 말하는 거 아니면 엄마 따오기 슬픔이라는 작품 하나를 말하는 거야? 재하야. 엄마 따오기의 슬픔이야. 그러니까 이라는 작품? 네. 약간 그 아빠랑 엄마랑 이게 그 가족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그 잘 날 수 아빠처럼 이렇게 잘 날 수 없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잘 날다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죽는 경우도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 예림이는 엄마 따오기랑 아빠 따오기가 가지고 거기서 아기 따오기들을 낳는데 아기 따오기들은 그 막 우물한 개구리처럼 바깥 세상이 진짜 이렇게 멋지게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 세상 안에서만으로도 만족스럽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좀 답답하면서도 슬펐던 것 같아. 성현이는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 이거. 그 엄마 따오기의 슬픔이라는 작품에서 엄마 따오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어? 좀 불쌍한 것 같아. 그 뭐냐 하나뿐인 남편도 이제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고 죽었고 이제 그대로면 자신들도 계속 그 조그마한 세상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좀 불쌍한 것 같아. 준호는 이 작품, 이 작품이 원래 그 슬픈 이야기여서 여기서 아빠 따오기도 죽고 이제 막 아기 따오기들도 막 세상 안에서 계속 생활해야 되니까 이 작품 그리고 슬픈 이야기에다가 나도 다른 애들처럼 슬프고 슬펐다고 슬픈 감정을 느꼈다고
그때 이제 그 다람쥐 나라라는 이야기에서 다람쥐들이 막 멍청하게 여우들 말을 듣고 막 알밤이라 이런 걸 해가지고 똘똘이가 대표자가 돼서 나라가 망해가잖아. 너희들은 이거 보면서 뭐 똘똘이한테 뭐 화가 나서 어떻게 하고 싶거나 막 똘똘이를 막 죽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 아니면 자신이 생각한 다른 생각도 말했어? 원숭이가 먼저. 약간 응. 조금만 생각해. 열리는. 내가 만약에 눈썹이 흰 다람쥐였다면 처음에 여우 나라에서 약간 막 모두 무료로 막 장난감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눈썹이 흰 다람쥐였다면 다람쥐들한테 그거를 팔고 우리가 돈을 얻자고 해서 조금 다람쥐들을 설득시킨 다음에 오히려 돈을 더 많이 갖고 그랬을 것 같아. 당연히. 어, 나 조금만 더 생각해. 준호는. 좀만 더 생각해볼게. 원숭이는. 똘똘이가 약간 똘똘이가 좀 미웠을 것 같아. 당연히. 왜냐하면 똘똘이가 그 자기 마음대로 그걸 하고 계속 알밤인 도토리를 뺏어가지고 정말 미웠을 것 같아. 당연히는. 음, 되게 별로였겠지. 자기들을 배신하고 그냥 여우들이랑 편을 잡고 그런 거 하니까. 준호는. 원래 그 배신감을 많이 느꼈겠지 다람쥐들이. 그 똘똘이가 막 여우들한테 막 가서 무슨 알밤 같은 거라거나 막 이런 거 다 빼앗으니까 되게 배신감이 많이 느꼈다고 생각해.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제가 역시 다루고 있던 작품들 엄마 따오기의 슬픔 얘기하고 다람쥐 나라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그러고 나서 예림이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따오기의 슬픔이라는 작품에서 이 작가 윤기현 선생님이 제기한 문제, 부각시킨 문제는 뭐야?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야? 아까 개똥벌레 그 이야기에서는 희생,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요 엄마 따오기 슬픔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뭐야? 동물들의 자유. 자유에 대해서. 자유로운 삶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뭐가 더 중요하냐? 생명? 생명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철장 안에 갇혀져 있지만 그냥 나름 그냥 뭐 풍족한 삶이 더 중요하냐? 그래서 결국은 이 그 따오기들은 선택하게 돼 있잖아. 바깥 세상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자기들 스스로 먹이를 구하는 어떤 그런 삶과 그 세상 안에서 자유는 제한적이지만 먹을 거 걱정 없이 그냥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 중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는 많잖아. 여러분들 그 무슨 마당을 넣은 암탉? 뭐 이런 이야기도 결국은 그냥 그 양계장 안에서 주인이 주는 모이 먹으면서 그냥 살 거냐. 아니면 바깥 세상 족제비가 있는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자유롭게 먹이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 자유와 그 안전, 자유와 풍요, 요 것들이 만약에 두 개가 대립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 건가라는 부분. 나중에 성현이가 직장, 회사에 들어갈 수 있어. 회사. 그 회사에 들어가면 따박따박 월급이 나와. 대신 뭐는 없어? 자유롭진 않아. 왜? 회사에서 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현이가 뭐해?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회사 바깥을 나와. 근데 회사 바깥을 나오게 되면 자유롭지만 문제는 이제 뭐해? 따박따박 월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자기를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생활이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람들은 고민하는 거야. 내가 계속 회사에 다닐 것인지, 아니면 회사를 나와서 이른바 프리랜서 또는 자영업 뭐 이런 것들을 할 것인지 라는 어떤 그런 맥락의 문제와 겹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빠 따오기의 선택은 자유. 자유로운 삶을 선택해. 그래서 아빠 따오기가 결국은 죽게 되는데, 아빠 따오기가 죽게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몇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자유에 대한 갈망. 자유, 내가 옛날 내가 그 자유로웠던 그런 삶, 자유에 대한 그런 갈망 때문에 아빠 따오기가 죽은 거야. 또는 그 옛날의 어떤 그런 삶을 못 잊어서 그런 거야.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거지. 근데 사실 아빠 따오기 죽으면은 그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어. 왜 아빠 따오기가 그렇게 했을까?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도 자, 같이 아니, 하고 싶 그래, 본승이 얘기. 아니에요. 예림이, 아니 아빠 따오기가 죽는 게 왜 자식들을 위한 거야? 자식들은 거기 세상 안에서 태어나서 바깥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이렇게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경험한 넓은 세상이 더 자유롭고 아름다운데 그런 맛을 자식들한테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지. 그 아빠 따오기가 자기가 죽음으로써까지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고라도 그걸 찾고 싶어 하는 것들, 그 바깥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건가를 자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는 것. 지금 예리가 막 얘기했던 대로. 자, 그런데 여기서 엄마 따오기 같은 경우는 입장이 변화해. 처음의 입장, 아빠 따오기가 죽었을 때 입장과 그 다음에 나중에 입장이 변화되는데, 성현이 엄마 따오기는 처음에는 어떤 입장이었어? 좀 원망스럽고. 왜 원망한 거야? 그 자식들이랑 그렇게 버려두고 먼저 떠나버려서. 그래서 엄마 따오기는 어떻게 했어? 처음엔 그러니까 원망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고. 그러니까 원망만 계속했어? 엄마 따오기의 선택은 아빠 따오기의 행동에 대해서 부정한 거야. 부정. 아이들이 물어잖아. 우리도 아빠 따오기처럼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엄마 따오기는 뭐라고 그랬어?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 날개를 활짝 펴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 날개를 반만 펴고 살자고 그랬어. 결국 아빠는 그 자식들에게 날개를 활짝 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싶어서 죽음을 불사했다는 거야. 그런데 엄마 따오기는 그 아빠 따오기의 가르침을 부정한 거야. 아빠 따오기처럼 살지 마. 날개를 접고 살아야 돼. 준호. 어디 간 거야? 재야, 왜 그랬을까? 아이들이 아빠처럼 죽는 걸 원하지 않았기에. 엄마 따오기의 그 당시에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아기 따오기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었어. 그래서 아빠 따오기, 남편의 어떤 그런 뜻을 부정한 거였어. 자, 그런데 마지막 가서는 오히려 엄마 따오기가 다시 아빠 따오기를 따라가잖아. 본승이 왜 바뀐 거야? 엄마 따오기는. 아빠가 그리워서. 아빠가 그리워서. 그럼 그전에는 근데 그전에는 안 그리웠는데 갑자기 그리워진 거야? 약간 이젠 엄마가 응. 아빠를 대신에 자유를 찾아주겠다 그런 거 아닐까요? 자유를 찾아주겠다. 근데 그렇게 그 생각이 왜 변화하게 되는 그 계기가 뭐냐는 얘기지. 예림이. 아기 따오기들이 엄마를 약간 진짜 바깥 세상이 그렇게 있다고 약간 그러면서 약간 좀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직접 있다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자, 엄마 따오기는 당장은 자식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빠 따오기를 부정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 따오기 안에도 아빠 따오기를 이해하는 마음, 엄마 따오기 안에도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보다 자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마음이 더 컸던 거야. 그런데 이 자식들이 그냥 철조망 안에서 너무나 만족한 그런 삶을 사는 거 보고 위기의식,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아빠 따오기의 삶을 가르쳐 줘야겠다는 어떤 그러한 생각의 변화가 든 거지. 그럼으로써 결국은 엄마 따오기가 다시 나서게 된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성현이가 독립운동을 막 하는 거야. 독립운동 하니까 어떻게 돼? 일본 경찰한테 잡혀서 고문당하고 뭐 이럴 거 아니야. 그걸 보면서 성현이 부인이 성현이 아들 딸들에게 뭐라고 그래? 너네는 아빠처럼 살면 안 된다고 그러지. 왜? 성현이처럼 살았다가 하는 자식들도 뭐해? 끌려와서. 일본 경찰에 끌려갖고 잡혀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아빠처럼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냥 여기 일본 말 열심히 하고 일본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렀단 말이야. 근데 이 자식들이 뭐야? 완전히 일본 사람처럼 구는 거야. 오히려 조선을 뭐 하는 거야? 미개하고 뭐 나라 뺏긴 거 너무 당연한 거고 우리 일본이 위대하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아주 복장이 터지는 거지. 내가 니들이 아빠처럼 고문당하고 죽고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너희들의 삶을 지켜주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이 조선에 대한 독립 이거에 대한 꿈 없이 완전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런 아빠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부정하고 멸시하는 어떤 그런 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엄마가 뒤늦게 생각을 바꿔서 엄마가 독립운동에 뛰어들고 나설고 그걸 통해서 이 자식들은 도대체 그 독립이란 게 뭔데 조선이라는 게 뭔데 아빠도 저렇고 엄마도 저렇고 저렇게 죽음까지 불사하는가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 책에 보면 이 아기 따오기들이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은 바로 자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맥락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윤기현 쌤의 동화는 동화야, 동화이지만 하지만 사실은 여기 안에는 바로 우리 인간 세상의 어떤 그런 고민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숨어져 있고 게다가 이 윤기현 쌤님은 색깔이 분명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로 자기 색깔을 이렇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 근데 그 색깔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할 수도 있고 동의할 수도 있고 우리는 작가와는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어쨌든 작가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다람쥐 나라는 단지 다람쥐 나라, 여우 이런 동물들의 이야기가 아니야. 이 다람쥐 나라는 작품은
현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까? 준호야. 다람쥐랑 현실은 현실에서는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른 나라가. 다람쥐랑 조선이 음, 그 일본이 조선이 일본한테 막 당하는 막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를 얘기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성현이가 보기엔 어때? 뭔가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생기는 뭔가 음, 약간 한쪽에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이런 좀 현재 우리 이런 지구의 사회 이런 거를 음, 하는 게 본승이. 약간 독재 정치 그런 것 같아요. 재야. 네? 다른 나라는 어떤 걸 보여주고 있냐고. 어떤 현실을 얘기하는 저는 거야? 이거 살짝 뭔가 이거 보면서 살짝 늙은 여우가 뭔가 살짝 나쁜 짓을 한 건지 아니면 자기 나라에 대해서 착한 일을 한 건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림이. 계속 받는 거에 막 너무 충성하면서 게으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독재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람쥐 나라는 사실은 그 다람쥐 나라가 바로 여러분의 사는 나라 대한민국을 얘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일제 침략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일제 침략기라고 보기로 좀 어려운 것은 일제 침략기였다라면 늙은 여우 나라가 와서 다람쥐 나라를 아예 어떻게 해야 돼? 아예 지배해야 인정? 되잖아. 아니 근데 집에 여기서는 아예 지배를 해? 아니요. 아예 지배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음. 자기가 아예 차지해서 자기 식민지화 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대신 다른 방법을 사용하다라는 얘기.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내세워서 그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들 나라에 뭐하도록 충성하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작품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이게 바로 우리나라와 어느 나라의 관계? 일본. 그리고 뭐라고? 어? 우리나라 어느 나라? 일본, 일본? 일본은 우리나라를 아예 침략을 했잖아. 반? 뺐었잖아. 중국? 응? 중국? 중국? 반? 어디? 반? 북한? 북한이 늙은 여우 나라가 북한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막 경제적으로 막 도와주고. 미국. 이 작품에서 그 여우 나라로 얘기될 수 있는 건 미국이야, 미국.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런 제품들이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른바 흰 눈썹 흰 다람쥐는 이른바 야당. 그다음에 이 젊은 저기는 이제 뭐 독재자. 그리고 이 독재자가 끊임없이 이제 뭐 우리가 사탕 공장, 화장품 공장을 짓게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우리가 더 뭐하게 되었다? 잘 살게 되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여기서는 뭐한다? 뺏겨간다. 그래서 마침내 이 그 다람쥐들이 함께 모여서 결국은 이제 세상을 바꿔버린다라는 어떤 이런 작가의 어떤 그런 희망. 그 부분들은 결국 그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미국의 친한 친미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 어떤 그런 자주적인 정권을 세워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작가의 어떤 그런 생각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야기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 이 작품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의문스러운 것들이 없어? 이 작품에 대해서. 이 작품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여우 나라한테 뭐 하는 걸로 나와? 뺏기는 걸로 나오잖아.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뺏겨요. 우리의 현실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계속 미국에게 뭔가를 뺏기고 미국에게 말을 맨날 들어야 되는 그런 관계냐는 얘기지. 아니요. 아니야? 네. 그래서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개다. 미국 눈치만 본다. 미국이 하라는 대로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늘 미국의 눈치를 살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들의 많은 부분이 미국이 가져간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이대로 했다라면 우리나라가 망하고 나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현재 대한민국은 뭐 세계 10등 가까이 되는 그런 경제 선진국이 됐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쨌든 소득 3만 불 이상이 넘는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냐. 그렇다면 이 그 윤기현 쌤이 예상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과는 좀 뭐에 다른 결과, 다른 모습을 보인 거 아닌가. 여기서 똘똘이가 우리도 잘 살게 되었다. 더 공장이 많이 들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기 때문이다. 비료 공장이 생기면 가난도 해결된다. 라고 연설했었는데 이 책에서는 마치 그거를 거짓말처럼 얘기했거든.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가 가난했었는데 그 가난이 지금 뭐 된 거야? 해결됐잖아.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오히려 이 똘똘이가 이 독재자가 연설했던 게 오히려 뭐한 얘기가 된 거야? 맞는 얘기가 된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과연 이 그 윤기현 쌤님의 역사관, 이 윤기현 쌤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과연 이것들이 진실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 윤기현 쌤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부분의 진실, 부분. 어떤 부분, 이 부분은 맞지만 이 분이 놓치고 있는 부분, 놓친 부분은 또 뭐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늘날 그 결과가 달라진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작품들을 이렇게 볼 때 그냥 이게 단지 동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안에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실제 역사에서, 실제 정치에서 있을 법한,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우화라고 그러는데 동물들이 주인공이 되는 그 우화 방식으로 이렇게 풀어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누구였어? 아요. 예림이. 여기에 나를 지켜주는 곳에서 동수는 자기랑 뭐 의사 선생님이나 그런 거를 그렇게 약간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서 장미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나 자신을 지켜주는 게 뭐라고 생각해? 준호 먼저. 자신 지켜주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그럼 재하는? 잘 모르겠어. 성현이는? 뭔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집 이런 전부가 다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게 아닐까. 권승이는? 친구나 가족들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 준호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경찰이라든가 어른들 같아. 저 아까 앞에서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그렇지. 나를 지켜주는 것.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돌봐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부분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족, 친구인데 그거 못지않게 과연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고 여러분들을 지켜준다고 피부로 느낀 적이 있는 건가?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다고 느끼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걸 느낄 수 있다면 그 사회가 그 국가가 사실은 상당히 바람직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다. 나는 내가 지켜야 된다. 또는 뭐 가족밖에 없다. 이것들이 우리 과거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어.
근데 요즘에 이제 이른바 사회 안전망이라는 이름으로 복지 뭐 이런 것들이 향상되면서 나를 지키는 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확대돼 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 누구야? 성현이야? 어, 너희가 다람쥐 나라의 그런 가난한 다람쥐들이었으면 얘는 이름이 뭐였지? 똘똘이었나? 얘를 어떤 방식으로 몰아냈을 것 같아? 제아부터. 나였으면은 내가 그냥 다람쥐 나라에 떠났을 것 같아. 본승이는. 나는 약간 시위를 하거나 그랬을 것 같아. 예림이는. 나도 약간 저항하면서 시위도 하면 좀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좀 저항하면서 좀 지냈을 것 같아. 준호는. 나도 시위를 할 것 같아. 저 앞에서 이게 좀 해가지고 준비한 게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수고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수업 몇 시부터야? 40분. 40분. 10분. 몇 분? 40분이요. 40분부터야, 우리? 네. 그렇구나. 선생님 잘못 알고 있었구나. 30분도. 알겠습니다. 40분부터. 그래서 선생님이 착각했구나. 선생님은 30분부터인 줄 알고 왜 안 들어오나 그랬어. 너희들 욕했어, 혼자서. 선생님도 잘못 알고. 왜 이렇게 착각을 했지? 선생님이 그 전에, 선생님이 앞에 수업이 그 앞으로 이게 당기졌구나. 그 전에는 막 30분까지 오기 너무 힘들어갖고 40분까지 했잖아. 40분까지 오는 거였구나. 맞다. 미안해. 선생님 그 앞 수업이 앞으로 당겨져갖고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수업 시간을 좀 이렇게 앞으로 당기는 걸로 착각했어. 네, 알겠습니다. 이 책 그 표제 제목이 서울로 간 허수아비인데 서울로 간 허수아비라는 작품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했네. 자, 서울로 간 허수아비라는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뭘까? 남을 위한 희생? 서울로 간 허수아비가 남을 위한 희생 왜? 그러니까 저는 책 전체 첫 번째 동화 서울로 간 허수아비. 그냥 서울로 간 허수아비라는 동화만 놓고 봤을 때. 좀 약간 강아지 똥이나 마당을 나온 암탉의 끝부분처럼 약간 자신도 이런 식으로 쓸모가 있다고 약간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면 지금 예림아 말하는 건 허수아비의 이야기네. 그러면 이거는 허수아비가 네. 나중에 자기가 불쏘시개가 되어가지고 그 가족을 따뜻하게 해줬다라 해서 지금 예림이가 본 건 허수아비를 주인공으로 보고 허수아비를 중심 인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문제가 맞거든. 예림이가 말한 게.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에는 근데 이 서울로 간 허수아비는 허수아비가 핵심은 아닌 것 같아. 아니 허수아비가 핵심이 아닌 같은 게 아니라 허수아비가 핵심이 아니고 다른 걸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허수아비를 들여다주는. 알아? 성현이 뭐 말해? 뭐 아니. 허수아비를 중심 인물로 안 보면 제가 뭔가 살짝 허수아비는 이 이야기의 중심은 아니라고 보면은 그냥 물고 뜯기는 집단일 뿐인데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그럼 예림이하고 근데 비슷한 시각 아니야 결국은? 허수아비가 쓸모 있는 존재,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존재로 쓰였다는 것들. 자,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야? 여기 이 이야기에서는 그 소년의 가족들? 소년의 가족들. 근데 소년의 가족들은 어떤 사연을 갖고 있었어? 그 가난하고 음, 아버지가 음, 추운 곳에서 일하셨어요. 왜? 원래 그 사람들은 어떤 가족이었어? 원래 그 가족들은
소년의 가족들은. 시골에 있었던 그렇지. 시골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그 도시에 살아요. 도시에 살아. 그래서 도시에서 어떻게 살고 있어? 가난하게. 가난하게 살고 있어. 자,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나라가 선생님이 여러 번만 했을 때,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일찍, 우리나라는 농업 국가였어. 농촌 사회였어. 도시는 거의 없었어. 공장도 거의 없었어. 그다음 우리나라 1960년대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에 이른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공장들, 공업화가 시작이 되었어. 그러니까 공장이 생겨나니까 그 공장에서 뭐할? 일할 노동자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시골에서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와서 도시에 와서 그 공장의 근로자, 노동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달동네, 언덕배기에 뭐 판자집 대충 짓고 그 가난한 어떤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근데 그 도시의 삶도 결코 뭐 하지 않았다는 거야? 녹록지 않았다는 거야.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서울로 간 호수아비에서 물론 전반부는 그냥 뭐 그 잘 사는 집 애가 그 뭐 불독이 막도 있고 막 운전기사도 있고 막 이러면서 잘 사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하지만 그 서울이라는 도시의 똑같은 곳에 또 한편에는 바로 시골에서 올라온 그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다시 시골로 뭐해? 내려가고 싶으나 그럴 수 없는 어떤 그런 현실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1970년대의 어떤 그런 풍경, 도시의 어떤 그런 풍경들을 보여준 그 작품이 바로 서울로 간 허수아비. 그래서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 농촌을 떠난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어떤 그런 작품이 바로 이 서울로 간 허수아비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윤기현 선생님이 원래 농민이야, 농민. 그 전라남도 해남이라고 땅끝마을에 있는 곳인데 그 해남에 사는 농사짓는 농민인데 이 분이 이제 이렇게 동화를 쓰다 보니까 이른바 농촌 동화, 농민 문제를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동화를 많이 썼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역사의식, 사회의식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분명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을 이렇게 작품 속에 반영해서 이렇게 동화를 쓴 그런 경우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갖는 어떤 사회의식, 역사의식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몇 년 전에 아주 우리나라에 큰 히트를 쳤던 그 외국까지도 널리 히트를 쳤던 기생충이라는 영화 혹시 본 사람 있어? 안 봤어? 보지 19세 않아요. 아니에요? 그래? 못 보는 거야 네, 원래? 19세. 너희들은 착해서 안 보는 거야? 19금이라면 안 봐? 네, 19금인데도 본 적 있는 거 있잖아 솔직히. 없는데. 아, 한 번도 없어? 펜트하우스 15세밖에 봤어요. 안 보여. 15세까지 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기생충을 보게 되면 기생충이라는 그 안에도 결국은 이렇게 계급의 격차 때문에 빚어진 어떤 그런 갈등들, 문제들을 그리고 있는 어떤 그런 작품들인데 서울로 간 허수아비에도 바로 그와 비슷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또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얘기했고 고양병이 든 할아버지도 너네들이 아까 얘기했었나? 네. 네, 조금 제가 인상 깊었던 고양병이 이야기. 든 할아버지는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야? 이산가족. 이산가족 문제, 남북 분단 문제, 통일 문제를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쓰일 때만 해도 그냥 할아버지였는데 우리가 1953년에 그 휴전이 되었고 그 53년 이후에는 이제 아예 오갈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내년 2023년이면 70년. 그러면 그 당시에 10살이었던 사람이 80살이 되는 거야, 80살. 20살이었던 사람이 90살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산 가족들이 대부분 다 이제 뭐에 돌아가셔서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평생 동안에 그 자기 고향을 한 번쯤 다시 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고향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너네들 고향이 있어? 예림이
저는 고향은- 대전 토박입니다. 대전 토박이라서 그럼 예림이는 나중에 고향 생각이 나겠네. 성현이는 네, 저도 대전 대전. 대전 토박이야. 대전에 태어나서 계속 대전에만 있었던 거야? 네. 준호는 저도 대전 출신. 대전 출신, 대전 토박이고. 재하는 대전 태어나서. 본승이는 사라졌고. 여러분 나중에도 고향이 대전이라고 그러겠구나. 요즘에는 워낙 근데 이사들을 자주 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같은 경우도 태어난 곳에서 저기 전남 장흥에서 태어나서 7살까지만 산 거야. 그 이사를 와서 신도안이라는 동네에서 13살까지 살았어. 근데 또 거기서 여기 와갖고 대전에서 18살까지 살았어. 그 서울 가서 또 20몇 살까지 살았어. 그 다시 대전 내려왔어. 그러다 보니까 쌤이 고향을 어디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태어난 곳은 너무 어려워 기억이 하나도 없어. 어린 시절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신도안이라는 곳인데 그곳은 지금 현재 뭐 3군 본부가 뭐 들어서는 바람에 좀 많이 변했어. 뭐 그런 점에서 이게 대전에서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내가 대전 사람이라고 얘기되는 건지. 근데 어쨌든 이 고향병이든 할아버지 이런 작품에서는 옛날 사람들은 거의 자기 부모 때부터 그냥 그곳에 계속 살았던 거야. 자식들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향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상당히 강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른바 전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강제로 헤어지다 보니까 바로 그런 고향을 그리워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린이는 어린이다라는 책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다 해서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린이는 어린이다 책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주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 안녕히 계세요. 아, 안녕히 계세요.